여자도 연애도 다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일 중독처럼 살던 저를 저희 부모님은 늘 걱정하셨죠. 제가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안정적으로 살기를 바라셨어요. 제가 장남이어서 얼른 아이를 낳아 대를 잇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제 나이가 35이 되고부터는 지속적으로 선짜리가 들어왔던 것 같아요. 부모님 성화에 못 이겨 나간 선짜리는 늘 시간 낭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선짜리가 다 그렇겠지만 서로 조건을 보고 스펙을 보고 만나는 자리인지라 저는 만나는 여성들마다 그렇다 할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그저 저의 돈만 보고 다가오는 여자로밖에 보이지 않았죠. 그도 그럴 것이 선자리에서 나누는 대화들이 너무 속이 뻔히 보이는 질문들이 오갔기 때문이었어요. 결혼하게 되면 집은 어디로 할 생각이세요? 지금 회사의 지분은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저는 결혼하면 일 안 하고 내조만 하고 싶은데. 등 대놓고 이런 것까지 묻나 싶을 정도로 경우 없는 질문들도 많았죠. 그럴 때면 저는 서로 시간 낭비 말고 일어나죠. 뭐라고요? 참 기가 막혀서. 이렇게 자리가 마무리되기를 몇 번째. 얼마 뒤 또 선자리가 들어왔고 그곳에서 저는 아내를 만났습니다. 28살에 무용을 전공하여 무용단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아내는 가늘고 여린 몸에 청순한 외모의 소유자였습니다. 하얀색 원피스에 긴 생머리를 하고 앉아있는 아내를 보자마자 저는 첫눈에 반했어요.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데 너무나 순수한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5살 때 발레를 시작하여 그때부터 계속 무용만 해서 자신의 인생에서 무용을 빼면 아무것도 없다는 아내는 다른 분야의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다며 저를 신기하게 보더군요. 상무님이면 드라마에서처럼 일 못한다고 서류도 막 집어던지고 막 그래요? 아내의 귀여운 질문에 저는 커피를 뿜을 뻔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더 이야기 나누고 싶었고 식사 자리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런데 아내가 도통 밥을 제대로 못 먹더라고요. 음식이 입에 안 맞으세요? 죄송해요. 사실은 며칠 후에 공연이 있어서 체중 관리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늘 관리하시려면 힘드시겠어요. 다들 자신의 일을 하면서 자신만의 대가 지불을 하는 거잖아요. 대신 누리는 기쁨이 커요. 공연이 끝나고 박수 받을 때 그때의 짜릿함은 말로 다 표현 못해요. 라고 싱긋 웃는데 저도 모르게 같이 웃고 있더군요. 참 해맑고 티 없이 맑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아내를 좀 더 알아가고 싶었습니다. 저는 애프터 신청을 했고 몇 번의 만남 후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제 나이도 있고 선자리에서 만나서 그런지 연애하고 3달 만에 저는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아내는 빨리 결혼하길 원하는 부모님들 때문에 선자리를 나오긴 했지만 자신은 무용을 좀 더 하고 싶다고 했어요. 아내의 부모님은 예술 쪽 일은 수명이 짧으니 1살이라도 어릴 때 빨리 시집가길 원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아내는 좀 더 무용단 일을 하고 싶다면서 1년 뒤에 결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놓치고 싶지 않았고 결혼하고도 무용단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외조하겠다고 했죠.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셨지만 저는 저보다 8살이 어린 아내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싶었어요. 거의 평생을 해온 일을 결혼과 동시에 못하게 된다면 아내에게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일까 싶었고요. 그렇게 저희는 아내가 무용단 일을 계속한다는 조건으로 바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용을 하는 아내는 자기관리가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식단 조절하는 것을 보며 절제력이 참 대단하게 느껴졌고 어떤 면에서는 존경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아침에 자기 식단을 챙기는 것도 힘들 텐데 자신은 먹지도 못하는 된장찌개에 고기 반찬을 저를 위해 늘 해주는 100점짜리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무용단 공연 때문에 해외를 가거나 지방을 가는 날들이 있었는데 짧게는 3일, 길게는 열흘씩 집을 비웠죠. 그렇게 공연을 다녀온 날이면 우리는 마치 견우와 직녀처럼 며칠을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공연이 없는 몇 달은 연습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 온종일 저를 위해 내조를 해주었어요. 그런 아내 덕분에 저는 하루하루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공연 때문에 3일 일정으로 부산을 가게 된 날이었어요. 다음 날이 공연하는 날이었고 저는 내일 하루 일을 쉬고 아내의 공연을 보러 가기로 되어 있었죠. 아내의 공연 하루 전날 하루 종일 회의가 이어져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이었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 제가 회사에서 나오는데 어떤 여자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영이 남편 되시나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은영이랑 같이 공연하는 친구예요. 결혼식 때 인사드렸는데 전화를 왜 이렇게 안 받으세요? 그리고 폰을 보니 아내에게 부재중 전화가 10통이나 와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은영이가 병원에 있는데 급히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했고 오전에 아내가 공연 연습 중 복통을 일으키며 쓰러졌고 병원에서 바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전화를 했지만 제가 받지 않았다고 지금은 이미 수술을 하고 회복실에 있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수술이라니요? 아내가 다쳤나요? 무슨 수술이요? 휴대폰을 들고 있는 제 손과 목소리가 떨렸고 저는 당장 부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가 설 연휴를 앞두고 있던 터라 KTX는 모두 매진이었고 하는 수 없이 저는 운전을 해서 부산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제 속도 모르고 차는 너무나 막혔고 무려 8시간이나 걸려서 부산에 도착했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 아내는 이미 숙소인 호텔로 이동해 안정을 취하고 있었어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저는 창백해진 아내를 보고 너무 놀라 물었어요. 여보.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는 우선 아내를 달래주며 무슨 일이냐고 말해보라고 했고 몇 달 전부터 복통이 계속 있었는데 단순한 생리통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아침에 연습을 하는데 너무 아파서 쓰러졌고 병원에 왔는데 자궁에 근종이 발견돼서. 아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내는 연습 도중 복통과 함께 출혈을 했고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검사 결과 자궁에 성근종이 발견되어 급하게 자궁 적출 수술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생소한 수술 이야기에 당장 병원으로 가서 담당 의사를 만나보려고 했지만 시간이 새벽이라 만날 수가 없었어요. 저의 놀란 가슴이 진정되지도 않은 채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를 못 가질 수도 있대요. 저는 너무 놀라서 무슨 말을 할지 몰라 어안이 벙벙한 채로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아이를 갖지 못한다니. 근종이 많아서 수술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었어요. 아내는 급성으로 자궁 적출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며 펑펑 우는 아내를 보는데 저보다 더 놀랐을 아내와 아팠을 아내를 생각하니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루 종일 전화도 못 받은 제가 원망스러웠고 혼자 무서웠을 아내를 생각하니 너무나 미안했죠. 저는 옆에 있어주지 못한 죄책감에 아내를 안아주었고 아내는 자신의 몸보다 앞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에 너무나 슬퍼했어요. 여보, 그런 생각하지 말고 우선 몸부터 챙기자. 다음 날 아내는 공연을 하지 못하고 저와 함께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병원에 가서 아내의 수술 경과를 듣고 싶었지만
아내는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도 수술 경과를 볼 수가 있다고 빨리 집으로 가서 쉬고 싶다고 했어요. 한 달에서 석 달 정도는 배에 힘을 주는 운동이나 일상생활도 조심해야 한다고 했고 수술 후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된다기에 저는 한 달간 회사를 쉬며 아내를 보살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에게 연신 고맙다고 했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에게 오히려 미안하다며 지금은 우리 둘만 생각하자고 했어요. 양가 어른들께서는 이런 상황도 모른 채 임신이 왜 되지 않냐며 각종 보약이며 좋다는 한약재를 구해오셨어요. 아내는 그때마다 시어른들 뵐 면목이 없다며 눈물 지었습니다. 애가 약해 빠져서는 결혼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임신도 못하고 도대체 어쩌려고 그러니? 이러다가 대가 끊기겠어. 유독 자식을 원하는 어머니께서 아내에게 구박을 주는 것이 못마땅하여 결국 어머니, 은영이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한테 문제가 있어서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결국 제가 무정자증이라며 더 이상 저희 부모님이 아내에게 아무 말도 못하시도록 차단해버렸어요. 더 이상 부모님은 임신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아내는 회복 후 다시 무용단 일을 했고 저는 아내가 집에만 있는 것보다 밖에서 일을 하며 활동을 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해서 그런 아내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사실 아내는 그 수술 이후 몇 달을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괴로워했어요. 늘 저에게 아이를 낳지 못해서 죄인이 된 것 같다고 했었죠. 하지만 저는 아이보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아내가 훨씬 더 중요하고 소중했기에 둘이서 잘 이겨내자고 했고 아내가 얼른 회복해서 다시 무용일을 하기를 바랐어요. 그렇게 아내는 본인이 좋아하는 무용을 다시 시작하고 활력을 되찾았고 몸도 마음도 편안해 보였어요. 그 후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저희는 아이를 가지지는 못했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었어요. 아내는 완전히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그런 아내 때문에 저도 다시 회사 일에 몰두할 수 있었어요. 그때 당시 저는 회사가 해외지사 출범을 앞두고 있어서 너무나 바쁜 날을 보내고 있었고 집에 가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혼자 있는 아내가 걱정되고 신경 쓰였지만 아내는 잘 견뎌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일주일 출장 갔다가 일정이 바뀌는 바람에 원래 일정보다 하루 일찍 집에 가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저는 아내를 놀라게 해주려고 미리 말하지 않고 집으로 갔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아니 당신 왜 벌써 온 거예요? 아내는 꽤나 당혹스러워했고 아내 뒤로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일정이 바뀌어서. 근데 집에 누가 왔어? 안녕하세요. 아내와 함께 있는 남자는 아내의 무용단에서 같이 일하는 친구였습니다. 3년 전 아내가 부산에서 수술을 받은 날 병원으로 데리고 가주었던 친구이기도 했고 제가 도착할 때까지 아내 옆에서 아내를 간호해 주었던 친구였죠. 성준씨. 근데 왜 성준씨가? 여보 수민이 알지? 수민이랑 3명이서 저녁 먹고 한잔 하다가 수민이는 방금 갔고 성준이도 지금 막 대리기사 도착했다고 해서 나가려던 참이었어. 수민씨와 성준씨는 아내의 절친들이었어요. 같은 대학교를 나와서 지금의 무용단에서 같이 일하기까지 셋은 늘 삼총사처럼 붙어 다니는 사이였죠. 수민씨와 성준씨는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커플이었어요. 저도 아내에게 얘기를 많이 들었던 터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에이, 이렇게 가면 안 되지. 내가 성준씨한테 신세진 것도 있는데 나랑 한 잔 더 하고 가요. 그렇게 셋이서 술자리가 시작되었어요. 저는 일주일간 출장으로 인한 피로와 장시간 비행 탓에 금방 술에 취해버렸고 눈을 떠보니 안방 침대에 누워있더군요. 아내는 없었고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어요. 집을 다 찾아봐도 아내가 보이질 않았고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어디야? 아, 성준이 대리 불러서 보내고 지금 올라가요. 잠시 후 아내가 집으로 왔고, 여보 괜찮아요? 무슨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어요? 아,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성준 씨는? 당신이 술 취해서 한 잔만 더 먹자고 붙잡는 거 겨우겨우 도망가다시피 방금 집에 갔어요. 내가 뭐 실수한 건 없지? 다음에 수민 씨랑 성준 씨 한번 초대해. 내가 저녁 대접한다고. 네, 알겠어요. 제가 해외 출장이 많아지면서 아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아내와 함께 있어주는 그 친구들이 참 고마웠죠. 집에 못 보던 꽃이 있어서 물어보면 늘 수민 씨가 집에 왔다 갔다고 했고 그 커플은 저희 집에 자주 와서 아내와 저녁도 먹어주는 등 여러 모양으로 아내를 챙겨주는 친구들이 곁에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아내가 밥을 많이 먹더군요. 아내는 곧 공연을 앞두고 있었기에 저는 의아해서 당신 공연 앞두고는 물도 제대로 안 먹더니 그렇게 먹어도 돼? 아, 참. 저 이번 공연에 빠지게 되었어요. 요즘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당신 어디 아픈 거야? 그러고 보니 아내는 요즘 들어 계속 피곤해했고 얼굴도 손도 발도 자주 부었습니다. 소화도 잘 안 된다며 저에게 소화제를 사와 달라고 하기도 했죠. 저는 아내가 어디 아픈가 해서 병원에 가보자고 했고 아내는 단순히 피로 누적이라며 좀 쉬면 괜찮다고 했어요. 급기야 아내는 몸이 안 좋아 당분간 무용단을 쉬기로 했다며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누구보다 자기 관리를 잘하던 아내는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가면 제가 집에 온 줄도 모르고 침대에서 자고 있거나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며 과자를 먹고 있는 등 그동안 제가 보아왔던 아내의 모습과는 참 많이 달라졌어요. 아내는 연애 때부터 결혼 생활 3년까지 늘 45kg를 유지했고 집에서도 늘 몸매가 드러나는 레깅스를 즐겨 입었는데 언제부턴가 펑퍼짐한 원피스를 즐겨 입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그동안 무용을 하느라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서 처음에는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자유로워진 것 같아 보기 좋았어요. 그런데 점점 더 풀어지는 아내의 모습에 저는 아내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아픈 거 아니냐는 제 말에 그냥 살이 쪄서 그렇다며 짜증을 냈고 저는 아무래도 아내에게 체중은 민감한 부분이라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새벽에 복통을 일으키는 일이 일어났고 저는 몇 년 전에 수술했던 아내였던 터라 뭔가 잘못되었나 싶어 놀라서 바로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었어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아내분도 태아도 다 괜찮네요. 네? 태아라니요? 아내분이 임신한 거 모르셨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임신이라니. 미안해요. 아직 위험한 시기일까봐 이야기 못했어요. 아내가 자궁을 완전히 제거한 것이 아니라 일부만 제거했기 때문에 임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놀란 것은 자궁 적출 수술을 한 아내가 기적적으로 임신을 했다는 사실이 아니었어요. 아내가 임신한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의사인 친구로부터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 유산의 가능성도 크고 산모와 아이가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3년 전 아내 몰래 정관 수술을 했습니다. 혹시나 아내가 임신이라도 하게 되면 안 그래도 몸이 약한 아내가 잘못될까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런 아내가 임신을 했다니
아내가 도대체 누구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거죠? 저는 피가 거꾸로 쏟는 듯 했고 아무것도 모른 채 거짓말을 하고 있는 아내가 소름 끼치도록 무서웠어요. 정말 그 뻔뻔함에 치를 떨겠더군요. 다음날 저녁, 저는 아내에게 일주일간 출장을 간다고 거짓말을 했고 아내를 미행했습니다. 그날 오후 아내는 지하주차장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나 아내가 탄 차는 본인의 차가 아닌 다른 차였습니다. 누군가의 차에 아내가 탔고 저는 그 차 뒤를 따라갔죠. 산부인과 앞으로 간 차를 따라 주차를 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 순간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차에서 내리는 건 다름 아닌 아내의 절친한 친구 성준 씨였어요. 아내의 내연남이 아내의 절친인 줄만 알고 있었던 성준 씨라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정말 숨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그래도 저는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병원으로 따라 들어간 저는 저만치 뒤에서 둘을 지켜보았어요. 아내는 남자의 어깨에 기대었고 남자는 아내의 손을 잡아주며 이마에 뽀뽀를 하는 등 어느 누가 보아도 영락없는 예쁜 부부의 모습이더군요. 저는 당장이라도 가서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둘이 진료실로 들어가자 안내 데스크로 가서 아내의 이름을 대고 몇 번 진료실이냐고 물었습니다. 아, 그런데 누구시죠? 친오빠인데 오늘 동생 남편이 못 온다고 해서 제가 왔어요. 아니에요. 남편분이랑 같이 오셨어요. 방금 같이 진료부로 들어가셨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시간을 뺐나 보네요. 네, 두 분이 워낙에 금실이 좋으셔서 저희 병원에서 인꼬 부부로 유명하세요. 헛웃음이 나더군요. 저의 혹시나 하는 마음이 확실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길로 저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는 아내의 차로 가서 블랙박스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제 눈으로 직접 그 두 사람의 불륜 현장을 보았습니다. 날짜를 보니 며칠 전 우리 집에서 늦게까지 한잔했던 그날이었어요. 새벽 4시에 제가 잠에서 깨어 아내를 찾았을 때 그 시간 아내는 차에서 그놈이랑 같이 있었어요. 아내가 수술하고 한동안 너무 우울해해서 제가 기분 전환용으로 아내의 생일날 선물했던 차에서 그 두 사람은 불륜 행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가 갈렸고 눈물밖에 안 나오더군요. 저에게 형님 하면서 술을 따르던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오르며 저는 정말 열이 받다 못해 제 머리에서 김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친구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내 앞에서 당당히 모습을 드러내고 심지어 저희 집에서 저와 함께 술자리까지 했던 그 둘의 대담함과 뻔뻔함에 치가 떨렸어요. 그런데 문득 수민 씨가 떠올랐어요. 저 남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친구 수민 씨. 그 여자는 자기와 결혼하는 남자가 제일 친한 친구와 불륜관계라는 사실을 알까? 저는 무용단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수민 씨 통화가 안 돼서 그런데 혹시 연락할 방법이 있을까요? 수민이요? 저희 무용단에는 그런 사람 없는데요? 저는 숨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이수민 씨라고 안 계세요? 박성준 씨랑 친한데. 성준이는 있죠. 그런데 수민이라는 사람은 저희 무용단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머리를 망치로 두들겨 맞은 기분이더군요. 그러고 보니 저는 한 번도 수민 씨를 본 적이 없었어요. 늘 아내와 성준 씨가 같이 있는 모습만을 보았고 그때마다 수민 씨는 일이 있어 먼저 갔거나 오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다시 확인해 보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자기 무용단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대답뿐이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고 저는 도저히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알고 보니 아내의 절친이라고 했던 수민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둘은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수민이라는 가상인물을 만들고 늘 셋이 있는 것처럼 저를 속인 거였죠. 삼총사가 떠나는 여행이라며 매년 갔던 해외여행도 둘이 간 것이고
수민이가 사주었다는 액세서리, 향수, 속옷 등등 모두 그 남자가 사다 준 것이었어요.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작년에 셋이서 방콕 여행을 가는데 저더러 같이 가자고 하던 게 떠올랐어요. 그때 아내는 커플이랑 자기 혼자 가는데 외롭다고 같이 가줄 수 없냐고 떼를 썼죠. 그때 당시 제가 회사에 큰 계약을 앞두고 있어 도저히 시간을 뺄 수 없는 상황이라 저는 함께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여행 경비로 쓰라며 돈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아내는 제가 회사 일로 바빠서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출장이 잦아지는 시점에 항상 여행을 가곤 했어요.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겠죠. 그것도 모르고 저는 그 둘의 불륜 여행에 경비를 대주는 정신 나간 남자가 되어 있었네요. 저는 집으로 올라가서 신발을 숨기고 저의 서재에서 조용히 둘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일주일간 집에 없으니 필시 둘이 함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그동안 제가 없는 이 집에서 둘이 얼마나 많은 불륜 행각을 저질렀을까를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친한 친구라는 이름으로 제 앞에서 당당하게 이 집을 들락거렸던 남자. 서재 한쪽 벽면에 아내와 찍은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그 액자를 내리고 책장 뒤편으로 집어 넣어버렸어요. 책상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는데 지금까지 아내가 한 파렴치한 행동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아, 그때도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날도 날 속인 거였구나. 모든 퍼즐들이 맞춰지더군요. 그때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고 둘의 인기척이 났습니다. 저는 서재 문을 살짝 열어두고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죠. 너랑 이 집에서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조금만 참아. 다음 주에 남편 출장 다녀오면 유산되었다고 하고 이혼 진행할 거잖아. 아내는 저를 속이고 아이는 유산했다고 하고 극심한 우울증에 빠진 척하며 그것을 빌미로 이혼을 할 생각이었어요. 재산 분할까지도 생각을 해두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좋다고 이혼하라고 하실 거야. 내가 임신을 못하는 줄 알고 얼마나 구박을 했었는데 무정자증이라고 했던 아들이 그게 아니라는 사실에 더 좋아하실걸? 재산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거야? 결혼생활 3년이면 재산의 반은 내 몫이지. 하루빨리 너랑 살고 싶어. 불륜도 모자라서 상간남의 아이를 임신하고는 뻔뻔하게 재산까지 넘보는 아내. 정말 더 이상 들어주기가 힘들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당하고 있을 것 같아? 갑작스러운 저의 등장에 둘은 깜짝 놀랐고 귀신을 본 듯한 표정으로 아내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동안 날 가지고 논다고 재밌었겠구만. 그런데 어쩌지? 내가 너희 둘의 더러운 짓을 다 알아버렸으니. 여보. 내가 너희 둘 가만히 놔둘 것 같아? 앞으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해줄게. 무용단에서 너네 불륜 짓거리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여보,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이 남자는 아무 잘못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도 그 남자를 감싸는 것을 보니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내가 상간남에게 일단 나가라고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보내더라고요. 저는 어딜 가냐고 소리 질렀지만 이 상황에 너무 놀란 남자는 도망치듯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남자가 나가자 아내는 바로 무릎을 꿇으며 여보, 정리하려고 했어요. 믿어주세요. 친한 친구이다 보니 제가 미쳤었나봐요. 제발요. 이혼하겠다고 큰 소리 치는 걸 내가 다 들었는데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아이를 위해서라도. 아이? 무슨 아이? 뱃속에 있는 당신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그 애가 내 애라는 거야? 당신 아이죠 그럼. 제가 정관수술을 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아내는 임신한 아이를 제 아이라고 우길 생각인가 보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3년 전 정관수술을 한 진단서를 던졌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 이 여자야.
그제야 아내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넋이 나간 표정으로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둘은 대학교 다닐 때부터 유명한 CC였고 아내가 저와 선보기 몇 달 전에 남자가 유학을 가게 되면서 헤어졌었다고 합니다. 그 남자 때문에 식음을 전폐해서 응급실까지 실려갔다는 아내. 아내의 부모님은 이러다 딸 죽겠다 싶어서 시집을 빨리 보내려고 했고 그렇게 저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결혼하면 그 남자를 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결혼한 지 1년쯤 지나고 그 남자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와 재회를 했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던 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연관계로 지냈습니다. 그 남자와 계속 같은 무용단에서 무용을 하고 싶었던 아내는 임신을 하지 않기 위해 저를 속이고 자궁적출 수술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어요. 임신을 하게 되면 무용단 일을 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그 남자와 함께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그런 일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를 속이고 그 남자와 해외로 지방으로 많은 공연 일정을 다니며 아내는 버젓이 내연관계를 유지했던 것이었어요. 저에게 받은 많은 생활비는 둘이 여행을 가거나 데이트하는 데 아낌없이 썼고 덜컥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 아내는 저에게 유산을 했다고 속이고 이혼을 한 후 그 남자와 새 출발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저는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속일 수 있나 싶어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아내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저는 바로 이혼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었지만 아내와 상간남에게 각각 위자료를 청구했죠. 그리고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 보상과 그에 따른 물질적 피해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실제로 그 일로 인해 회사 일에 큰 차질을 빚었으니까요. 박서방, 한 번만 용서해주게. 내가 이렇게 빌겠네. 아내의 부모가 찾아와서 제게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본인들이 딸을 잘못 키웠다며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그 둘이 무용단 일을 계속할 수 있게 조용히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하면 안 되겠냐고 하더군요. 참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는 자신들 앞날만 생각하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무용단을 찾아가서 엎어버렸고 버젓이 불륜을 저지른 배우가 무대에 서는 것은 관객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소리질렀죠. 그 덕에 다음 무대에서 주인공으로 발탁되었던 두 사람은 주인공 자리에서 내려왔고 두 번 다시 무대에 설 수 없었어요. 나중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남자는 상간남으로 얼굴이 팔려 국내에서는 활동할 수 없어서 또다시 외국으로 떠나버렸다고 하더군요. 또다시 버림받고 혼자 남은 여자는 홀로 아이를 낳아 키운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사랑의 끝은 비참했죠. 이 일이 벌써 5년 전 일이네요. 저는 그때의 상처를 딛고 지금은 착한 아내를 만나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옛말에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합니다. 악한 마음은 악한 상황을 낳게 될 뿐이지요.